정수호 선생님의 상태 명리 43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핸드폰으로 저장을 하는데요. 촬영하는데 핸드폰이 지가 혼자서 건드려져 가지고 중간에 잘리고 이랬어요. 어제 내용이 16장의 십신 치성 논명법이었거든요. 연월비건 명주가 바깥으로 고집이 있고 머리를 숙이길 싫어하며 비겁이 연월의 월간에 있으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관성은 압박과 스트레스 있는데 투관되지 않으면 바깥으로의 압박과 스트레스는 없는데 안에서 지지 내부에서 집안 사상적 심리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집안에서 쉴 곳이 없음을 나타내며 가정과 처 내심 사상 부분 압력 스트레스가 특별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를 분석할 때 용신을 치용하게 되려면 십신의 왕세, 일간이 어떤 오행인가, 일간의 본신 오행, 왕세, 명궁 중에 제일 왕한 십신이 무엇인가, 일주로부터 제일 가까운 십신은 어느 것인가, 십신의 조합지상으로 본다면 조합지상으로 본다, 희기로 판단한다, 유무희기가 있냐, 왕세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치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2절 십신조합과 표지치상, 오늘은 이거 읽을게요. 하나는 상극의 조합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상생의 조합관계이다. 상극의 조합관계와 상생의 조합관계. 일반적으로 명궁 중에 십신이 태약하거나 혹은 약한데 억제당한다면 그 본신의 십신표지상이 바로 재해를 당하여 체현되어 나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칠살의 식신에 재해를 당하면 바로 칠살의 심성이 체현되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제살퇴과하면 칠살 심성이 전혀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1번 십신의 상극조화. 일방이 약한데 극을 당하여 완전히 극하는 십신에게 제복당하였다면 바로 그 십신 심성이 대표하는 심성은 완전히 체현되어 나오지 못한다. 극을 당하는 일방이 왕상하다면 죄를 받는 것이 아니니 그 십신의 심성은 약간의 변화만 생긴다. 예를 들어 칠살이 상관을 볼 경우 칠살이 완전히 제복당하지 않는다면 칠살은 바로 정관의 심성으로 바뀐다. 이거 재밌는 학설이네. 칠살이 상관을 보면 칠살이 완전히 제복당하지 않는다면 칠살은 바로 정관의 심성으로 바뀐다. 행운에서도 변한다. 예를 들어 이거 보면은 상관이나 식신이 칠살을 제한다면 칠살의 심성은 칠살로부터 멀어진다. 이것이 세운상의 변화다. 저 같은 경우엔 진월의 기토가 기묘일주거든요. 그러면은 연간의 기유생이니까 유금이 묘를 극화해가지고 그거 칠살의 기운을 완전히 제복한다고 그래서 칠살 퇴과라고 했었는데, 저희 스승님은 칠살 퇴과해서 너무 살을 극해버려가지고 그것도 좋지 않다. 아예 꼼짝달싹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인간 고력이 많아요. 금극목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 사람 관계에서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십신상생의 조합. 생을 하는 쪽은 십신이 는 생하는 쪽은 십신은 감약하고 생을 받는 쪽의 십신 심성은 증강한다. 명국 중 2개 또는 3개의 십신이 모두 왕하다면 제복이 없는 상황에서 2상 또는 3상이 모두 공존하여 하나의 특정한 표지의 상을 만든다. 우리는 많은 다중 치상, 다중 많고, 취상은 뭘까? 상을 취한다 뭐 이런 건가? 여러 가지 많은 상을 취합하여 판단하는 걸 말한대요. 다중 취상을 조합을 통하여 그 사람의 진실된 심성을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십지인 상생과 상극 조합의 신뢰. 상관과 정제의 조합. 상관은 명리 추구를 좋아하고 자기를 치켜 세우길 좋아하고, 정제는 금전을 중시하니 이것으로 명리 추구를 좋아함과 탐제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상관생제 하면은, 상관은 재를 보면 재를 돈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갖고 자기 재능을 그쪽으로 쓴다고 했어요. 상관과 겁재의 상생조합은, 상관은 법률이나 규율 등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겁 없이 함부로 행동하고 날뛰는 것이며, 겁재는 남에게 간섭하길 좋아하며 문제를 잘 일으키고 점유욕이 강하니 이 두들을 합해서 조합하여 보면 하나의 불안당과 건달의 모습이니 바로 위법과 범죄의 상이다. 그러니까 상관과 겁재가 있으면 남의 법률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남한테 간섭하고 대장 노릇하고 싶어 하니까 그 불안당하고 건달이 된대요. 이런 사람은 일생 관제구설이 많대요. 정인과 식신의 조합. 정인의 본성은 주는 것을 좋아하고 고생을 겁내지 않고 원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며, 식신은 애심이 후덕하고 성질이 온화하며 좋은 것이니 이것으로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종교, 자선, 교사, 사회복리에 대한 적합한 명으로 사방도처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식신이 민주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평당함을 추구한다. 칠살과 상관의 조합. 칠살과 상관의 조합은 하나의 야심가로 칠살이 왕한 사람이 일주 역시 왕하다면 총명한 사람으로 연설과 변론과 말로는 상대를 누르니 율사에 적합하다. 율사에 적합하다. 율사라는 건 변호사를 흔히 말한대요. 율사. 변호사에 적합하다. 만일 신약한데 상관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칠살을 제하지 못하니 부적절 표지의 상이 나타난다. 칠살은 무지막지하게 패도적이며 억지를 부리며 성질을 불같이 성급하고, 상관은 법률이나 규율 등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겁없이 함부로 행동하고 날뛰는 것이니 이 둘이 결합하여 같이 추론하면 도적과 같은 부류로 깡패와 건달의 생활의 현상이다. 상관겁제하고 상관 칠살하고 떨어져 있으면은 같이 할 수 같은 뜻이네. 칠살은 일반적으로 마음이 흉악하고 수단이 악랄한 것을 나타내고, 상관은 마음이 옹졸하고 좁으며 질투심이 강하고 바른 사람에게도 악랄한 수단을 쓰는 걸 나타낸다. 근데 이 상관이나 칠살도 이것도 오행에 따라서 다 달라요. 수목상관이나 그 목화상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목이라는 게, 수라는 게
그러니까 목화가 화가 왕해가지고 막 그게 상관으로 쓰이면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목화상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쁘게 말하고 수목상관도 되게 예쁘게 말하던데 금수상관은 조금 차가울 수 있죠. 그러니까 토상관은 폭발 싸웠다가 화토상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제 주변에 화토상관이 있거든요. 근데 화왕하고 토약한 상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그러니까 늘상 이렇게 폭탄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말투는 조금 그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있는데, 얘가 참았다가 한꺼번에 술이나 뭐 이런 걸 먹어가지고 할 때 이렇게 그 눌러놨다고 톤을 이렇게 흡수하고 모두만 안고 막 이러는 성향이 있어서 그러는지, 있다가 술이나 이런 걸로 계기로 해서 그게 풀어지면 이렇게 막 한꺼번에 쏟아지고 실수하고 막 이럴 때가 있더라고. 정관과 정인의 상생조합. 정관은 위인이 규칙을 준수하고 신의와 명예를 지키며, 정인은 명리에 담백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며 고생을 겁내지 않고 원망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는 용인성, 인내성, 의야심, 야심이 없는 걸 말하겠죠. 그리고 맞네요. 무야심, 야심이 없대요. 무야심을 나타낸다. 관은 명리, 그러니까 이름과 이익을 추구하고, 이는 관의 본성을 설기시킨다. 성실하고 착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공무원이나 공공성 직업에 적합하다. 식신, 정관, 정인의 3자의 조합은 식신은 후덕이요, 인연이 좋고 명리에 담백하고 봉사정신이 있고, 정관은 성실하고 신의가 있고 위인이 단정하고 광명정대하다. 그리고 정인은 애심, 고생을 겁내지 않고 원망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을 일컫는데, 이들이 같이 결합하여 분석하면 사람을 진실로 대하고 위인이 의롭고 정의롭고 애심이 있으며 봉사정신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관 칠살 겹제의 3자 조합을 하게 되면, 상관은 위인이 격렬하고 시기심이 강하고 투기심도 강하고, 윗사람은 안중에 없고 법률이나 규율 등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 국법 앞에서도 겁없이 함부로 행동한다. 칠살은 무지막지한 패도를 나타내며 억지가 많다. 겁제는 인정이 없고 시비 문제를 잘 일으키며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중요시 여긴다. 조합하여 함께 보니 성질이 조급하여 싸움을 대판 벌이는 형국으로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낸다. 실내에는 경술, 개미, 무술, 기미, 일주가 무토일주예요. 미월에 무토가 토항하고 토토토토토 연간 지지서부터 술미 그리고 일주토 시간의 기토, 이거에 토생금 금생수 팔자네. 미월에 토생금 금생수 팔자예요. 미월은 특히 경금을 봐야 실력이 있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가 자체가 화생토 토생금 하는 거기 때문에 토생금에서 금으로 가야 그 실력을 만들어서 나타낼 수 있고, 그 결과는 개수로 보겠죠. 그래서 무게합해 갖고 자기가 가져오는, 결국에는 이 남명 저기 봐야
팔자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미월생의 무토는 끊임없이 한 가지 방향으로 그냥 미래 계획 세워가면서 사는 사람이라, 더구나 무토는 끊이지 않고 정진하는 거잖아요. 토는 특수성이 있는데 왕할수록 고요하며 움직이길 싫어한다 라고 얘기해요. 토는 작을수록 더욱 가벼우며 반대로 움직이길 좋아한다. 수는 유동으로 왕할수록 움직임이 크고 작을수록 움직이길 더욱 싫어한다. 토 겁재는 심성은 표현되지 않는데 이유는 본성이 고요하기 따름이다. 토 겁재는 심성이 표현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금 표현이 제일 강하다. 토는 인성의 심성이 있으므로, 토가 인성의 심성이 있나봐요. 있으므로 유통성이 없고 영활이 없다. 융통성이 없고 영활이라는 건 지략이나 행동 등이 뛰어나고 민활함을 말한대요. 토왕사주로서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일주는 토로서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니 안정적인 것에 적합하다. 토는 신의를 지키고 너그럽고 듬직하고 운동을 싫어한다. 나쁜 것은 고집이 세고 변통이 적어 적응력이 없으며 영활하지 못하고 원활하지 못한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도 좀 곰팅이에요. 남의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런 것 같아요. 반응은 기민하지 못하고 늦지만 진득한 것이 바로 토의 심성이다. 맞습니다. 토는 그냥 변덕불이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생각이랑 그다지 발전하고 성숙하는 거는 있어도 사람이 이익 쫓아서 살지는 않아요. 정제가 불황하고 투출하여 합을 당하니 그것은 근검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 정제는 직장생활에 벌어오는 금전이니 피땀과 같고 많지 않은 돈으로 사용에 낭비 없이 근검함을 말한다. 철을 중시하며 가정을 중시하고 애정적이며 또한 애정이 전일하다. 변함이 없을 거예요. 명국에 식상생재가 있어 기회를 나타나며 연상에 식신이 있어 기회가 있다. 연간 식신은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응해주며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후덕함이 있다. 병진, 병신, 을사, 병자. 신월의 을목이 화태왕이네요. 앉은 자리도 화를 앉아있고, 근데 이 밑에 신자진 수국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네요. 일주가 태약하니 용신은 토고 금이며, 그러니까 일주가 태약하니까 토하고 금, 자기가 앉을 자리를 만드는 건가 봐요. 화는 금을 극하기 때문에 용할 수 없다. 여기가 근데 상관의 심성은 도출성이니 말솜씨가 좋고 언변이 능란하며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우길 좋아하며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큰 공을 세울 만하며 앞에 벽규가 없고 노소의 구분이 없으니 바로 눈앞에 존장이 없는 것과 같으며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얕잡아 보는 경우가 크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생목에 신자진 수국을 어찌 저기 봐야 했고, 신월인데 신월이면은
병화로 저기 경금을 만들어서 열매를 그때부터 맺히기 시작해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금이 금을 잘 써기는 해야죠. 월지가 그걸 너무 많이 당하기는 해요. 어차피 금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근데 신자진 그냥 그 오행으로만 보면 수국을 현상이 됐으니까 응? 신자진 수국에 내가 을목이니까 비겁도 없고 뭐 저기 인성은 자수 이렇게 편인이 있으면 그게 합해서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서 나 인성으로 이 사람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한 거를 강연하거나 뭐 저기 뭐야 그 강연하러 다니는 사람이나 연예인이나 뭐 저기 변호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합의 현기 4번 표시 엄격하게 말하며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정보상을 취하기 위해선 반드시 명국의 조합에 근거하여야 하며 다른 조합이 표시하는 정보의 상과 구별하여야 한다. 오행왕세 및 생극관계는 아주 중요하지만 조합은 더욱 중요하다. 똑같은 신앙제약의 명국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은 극부하지만 어떤 것은 오히려 극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바로 조합의 원인 때문이다. 조합관계는 오행의 생극노선에 의하여 결정되고 명국의 조합이 같지 않으면 오행 간의 생극노선도 다르다. 생극노선이 다르면 생극의 현상 및 생극의 결과 역시 필연적으로 다르다. 당연한 얘기겠죠. 병호 신축 병술 병신생이라 축월의 병화라 본인이 조화가 됐는데 이건 뭐 축월의 화가 굉장히 많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는 병술, 신축, 병호, 병신 똑같은 명의 연간과 일간이 이제 연주와 일주가 반대인 사람이네요. 이 위에 두 개의 명조는 모두 남자명이며 오행은 완전히 같고 일주 또한 병화로서 같다. 단지 연주와 일주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다. 위치를 바꾸니 명국의 조합도 그에 따라 바뀌고 그에 따라 나타난 정보상의 차이도 있다. 있기 전에 제가 여기 B의 병술년생은 재고를 깔고 앉아 있으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남명 A는 병호생으로 겁재잖아요. 물려받은 게 없다라고 보면 이게 한 가지의 추측이에요. 맞는지 봅시다. 명국중 병화는 월간 정제 신금을 쟁압하고 있다. 맞죠? 양쪽 다. 그리고 나타내는 정보상의 재물과 처 여자를 놓고 다투는 정보는 나타나므로 두 명저 모두 일생에 걸쳐 필연적으로 재성을 다투는 방면에 곤란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단 연과 일주의 간지 조합이 다르므로 정보 반영이 크나큰 구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점으로 따지면은 병술생이 내 밑에 있던 처가 올라온 거니까 절대
병술일에 있는 사람이 뺏기지 않지 않을까요? 이거 그 갑술생은 병술연생은 병호일주니까 병호일주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연간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막 그 저기 뭐야 다툼이 평생 있다 그러면 맨날 뺏기는 사람은 B일 거고 뺏기지 않을 사람은 A가 아닐까. A는 연간 비견의 자하 5화를 간지 일기이고 일주 자하의 수토로 일주는 자하의 수토를 갖고 있어요. 묘고에 앉아 있다. 일주 자하이라는 거는 이게 신금 안에 그 양쪽에 축술 신 해가지고 저기 뭐야 신금과 축토 안에 간지로 임계수가 들어가져 있으니까 수하고 토로 있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묘고는 병술이니까 저기 술 자체가 그 묘고 맞죠? 비조는 연간 비하의 자하에 연간 비견이 자하의 수토의 묘고에 앉아 있고 일주는 자하의 오화로 간지 일기를 형성하고 있다. A와 B를 서로 비교해 보면 비록 모두 비견과 일주가 재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지만 재성을 다투는 성질은 같지 않다. 그쵸? 병호일주하고 병술일주는 다르겠죠. 특히 A조 병술일주 연간이 비견으로 간지일기니 그 영향이 일주 5화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크다. 맞아요. 연간이 그 영향이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쟁제를 하고 있는 거니까 힘이 큰 애가 더 가져가는 건가? 그렇게 따지면 A조 일주는 연간 비견을 일주는 비견을 쟁탈할 수 없으며 그 나타나는 향기를 말한다면 제가 틀렸나 봐요. A조 명주는 자신의 처를 다른 사람이 쟁탈해 간다는 것으로 마누라가 다른 사람과 눈맞아 달아났다는 거래요. 와 재밌네 이거. 이렇게 제가 합을 당하니 쟤는 철을 대표하지만 나아가 전제, 가산, 전제가 뭘까요? 금전과 재물. 금전과 재물, 가산, 여자친구들을 대표하므로 명주가 갖고 있는 여자친구 역시 다른 사람에 의하여 뺏기는 일을 당한다는 뜻이다. 전제 가산 역시 같은 의미로 비겁에 의하여 대표되는 사람에게 쟁탈당하고 뺏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 볼 때는 그러면 재투합을 볼 때면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누가 뺏기냐 이거를 보면 내가 힘 있는 사람이냐 힘이 없는 사람이냐로 보는 건가 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병오년에 그 병오년이니까 병오가 저기 일간하고 지지가 합해서 되어 있는 똑같은 일주니까 힘이 있고 병술 묘지에 앉아 있는 거는 힘이 없다. 그러니 저기 뭐야 병호 연간에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맨날 뺏긴다. 아우 근데 그 물려받는 걸로 따지면 묘고에 있다는 건 재산을 갖고 있다는 얘긴데 그리고 병호만 따로 일주 보면 이거는 철을 극하는 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뺏기냐 뺏기지 않느냐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그러니까 제다신약은 맨날 남한테 뺏긴다 남한테 준다 이러는 거고 제가 왕하면 일주가 힘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비조는 일주가 비견보다 왕함으로 능력이 있어 일주는 비견에 상쟁할 수 있지만 비견은 확실하게 일주를 쟁탈해 수는 없다는 정보상을 주고 있다. 내가 더 힘이 있잖아, 쟤보다. 비조 명주는 다른 사람과 쟁처, 쟁여, 쟁제산을 하지만 그 결과는 본 명주 자신이 비견에 대표되는 인사물을 경쟁하여 손에 얻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조합은 명주에게 필연적으로 제3자의 각색으로 다른 이의 철을 빼앗아 오는 것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가산이나 재물을 뺏어서 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상황 A조 명주는 그의 철을 다른 사람에게 쟁탈해 갔으며 또한 일생 중 재물도 여러 차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 유산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모두 다른 형제 자매가 점유하고 자기는 유산은 조금도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유산이 많지 않았을 거라니까요. 비명주는 바로 친구의 철을 빼앗아 왔으며 도처에서 남의 재물과 가산을 양심 없이 점유하였다. 이 명주들의 조합에 나름에 근거하여 나타내는 정보상이 우리는 다시 명국과 결합하여 다중측상으로 해보면 된다. A조는 일주가 묘고에 앉아있다. 이것은 일주가 병화의 역량이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주 역량이 정상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묘고라는 거는 전에 어느 분 강의에서 들으니까 묘고에 앉아있는 거는 달팽이 집에 앉아있는 달팽이와 같다. 뭐 거북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위급한 상황이면 그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좀 괜찮나 이렇게 봐갖고 괜찮은 상황이면 나와서 움직인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렴풋이. 입고는 바로 마치 사람이 감옥과 병원에 갇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고 자기의 재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낸다. 무용무지지의 감각이므로 명주가 일생 필연적으로 즐거움은 적고 우울함은 많아 마음이 편하지 않다. 313번의 무용무지지라는 건 용맹함을 떨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자기가 입고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 달팽이 같은 그 설명에서도 그렇고 이게 입고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과도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용맹을 떨칠 곳이 없죠. 나가질 않는데. 즐거움은 적고 우울함이 많아 마음이 편치 않다. 반면 비조는 비견이 묘고에 앉아 있다. 이것의 설명은 그 형제 자매가 A조의 명주와 같이 유쾌하지 못한 사람으로 본다. 동시에 비견이 임묘하니 연상은 장형을 해당하니 이것의 설명은 장형이 병이나 장애 혹은 불구 또는 요망하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요망했다는 요절했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실제 장형이 사망했대요. 큰형을 말하는 건데 오해의 생극각도로 보면 명국의 화극금이니 금주패라는 거는 금이 대표하는 인치 내에 잠기는 패이다. 금주패하여 오행이 생극 상극하여서 명국이 화극금하니 금주패하여 두 명조 모두 명주의 폐부에 반드시 병이 있다.
사실 그렇다. 금약해가지고 금약하고 화왕하니 토가 약해서 받쳐지질 못해서 그러나? 모두 폐부에 반드시 병이 있다. 이와 같이 후학들이 여러 각도로 보아 각각 하나의 관계, 각각 하나의 조합, 각각 하나의 오행을 연구하다 보면 육친에 대한 정보와 사업에 대한 정보, 재혼에 대한 정보, 양택풍수에 대한 정보 등 여러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생극합충 측상법이라 해서 제3절 다중 측상의 문제는 사주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사주는 여러 가지 정보를 싣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원화, 다중성, 다방면의 대응성도 내포하고 있다. 많은 역학 연구자들이 오직 합리적으로 그 대응점을 찾아 연구하다 보면 그 대응점을 많이 찾을수록 명국 정보예상에 대한 범위도 더욱 넓어지고 광대해져 전면적이 되어 명리 해석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즉 다중측상의 원리에 대한 공부가 되면 될수록 명국 정보예상에 대한 전면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황금 열쇠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다. 명학가들은 명리조합 하나 혹은 생극관계 하나에 근거하여 더욱 많은 명리상의 다른 정보의 상을 추론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인성이 일, 비를 생한다면 인성이 일간과 비겁을 생한다면 일간과 비겁에게는 모두 어떤 형태의 정보상이 나타나는지를 반드시 인성의 대응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비겁은 다시 어떤 방면의 인사물에 대응하는지, 생은 어떤 형태의 의미를 나타내고 극은 다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합과 충은 모두 어떤 형태의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지, 이러한 생각관계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들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 오직 이러한 다중치상의 제일 기본적 조건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파악한 다음 다시 명국의 기신을 정확히 가려내고 그 희기를 근거로 하여 길과 흉을 정확히 가려 추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비밀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해석해보자. 오행의 생극의 측상법, 오행의 이치를 운용하여 만사만물을 예측한다는 것을 역학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오행의 이치를 운용하여 만사만물을 예측한다는 것. 사실 이것은 바로 오행에 대한 비밀 파역의 하나이다. 비밀에 대한 파역. 파헤치고 역학, 풀이하고 뭐 이런 건가? 파역. 해독하여 번역함. 똑똑해졌어요. 거의 같은 뜻이네요. 파역. 일반적으로 오행의 생극 결과로서 기륭의 결과를 예측한다. 하지만 이들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오행의 생극 현상과 생극 과정 그리고 어떤 형태의 정보의 상에 체현되어 나오는지 해석하는 명학과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공부가 한이 없고 이게 맞다고 하는 주장하는 분의 얘기를 듣다가 다른 분의 얘기를 들으면 전혀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라고는 하는데 표현이 다르면 받아들이는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깊이 알고 있지 못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시니까 막 헷갈리기는 해요. 근데 결국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의 깊이 있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전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야지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면 그 사람의 표현 방법에 따라 나타나는 그 말뜻이 원래 근본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게 좀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써먹고 안 써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자님이 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놓지 않았다는 게 그 저기 뭐야 이 역학책이래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라는 건 끊임없이 해야지 되는 이유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계속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제가 접하는 것이 세상 그 오래된 역사 속에서 기껏해야 배우는 게 뭐 10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20대 보통은 끝나는데 그러면 10여 년 공부해가지고 그 만나는 것들을 그 많은 정보들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공부를 해서 수시로 공부를 해가지고 해놓으면 요즘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알 수 있으니까. 잡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오행생극의 명국에 의해 이미 결과의 체현인 동시에 다시 새로운 현상들을 형성하는 것이다. 오행생극이 이미 기륭을 체현하고 있는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정보의 상이 체현하니 나타나는 걸 말해요. 이것은 사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과 새로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로, 즉 이 둘이 공존하는 것이다. 많은 명학가들이 단지 생극의 결과의 연구에만 중시하고 오히려 생극 과정 중에 발생하는 하나의 정보의 상에 대한 해독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영리 연구는 편면적으로 오직 하나만 알고 그 둘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방면의 의식을 명학 연구자들이 하지 않던 간에 반드시 인식하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므로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해를 하여 오행생극의 비밀을 전면적으로 해독하여 역학의 발전에 진일보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선생님 제가 수업을 듣는데 제가 저기 동양철학과 디지털학과를 다니거든요. 이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엄청 학식도 많으시고 위트가 넘치시는 분이세요. 여기 보면은 그 선생님을 진짜 잘 표현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를 표현한 게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해를 하여 오행생극 비밀을 전면적으로 해독하여 역학 발전에 진일보시킬 의무와 책임이 당신한테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세요. 살짝 좀 잘난 책도 많이 하시고. 오행 간의 생극제와 형충합회의 그 실질은 바로 하나의 생극관계의 다양한 체현이며 단지 형식이 다르다는 것뿐이다. 생극제와 형충합회의 이 8글자는 모두 생과 극 두 글자로 개괄할 수 있다. 첫 번째, 생의 측상법. 생이란 오행관계 중 힘의 전달과 급여, 오행상 생은 생을 주는 쪽이 생을 받는 쪽에게 힘을 주는 것을 말한다. 토생금하면 토가 금에게 힘을 주는 거죠. 생은 오행 간의 영향의 전환을 표시하는 동시에 또 하나의 정보 상행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이 희하다면 여기에 생의 의미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애호, 애정과 호의, 보호, 관심, 동해, 가호, 급여, 의고, 의탁, 고산. 고산은 무슨 뜻일까요? 뒤에 산자가
저기 매산자를 쓴 건데 고산이라 하는 거는 후원자를 말하는 거래. 후원단체 등의 비교적 표현, 비유적 표현. 의지할 곳이 있는 배경. 저도 갖고 싶습니다. 고산. 후원자. 이건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찾을 것 같거든. 자양분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영양분 뭐 이런 뜻이겠죠. 자양분 할 때 쓰는 그 자양인 것 같습니다. 양육, 문화, 수양 등의 반영 관점이 되고 의견의 표출은 동의, 지지, 망망, 도움을 말한대 등을 표시하는데 사주 중 인성이 용신이라면 희한다면 하는 게 기쁘다면이고 이거는 용신이라면 내가 인성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란 뜻이겠죠. 명국 중에 인성이 생신할 경우 실제로 있는 경우 인생은 모친이 자기에 대한 관심과 자기를 애호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인성은 다시 장배 윗사람이니 이것으로 명주 역시 장배의 가호를 받는다는 것을 표시한다. 인성은 의고 고산이니 일주가 일생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배경에 있다는 것이다. 무인성으로서 정말 부럽네요. 어쩌면 1점 화가 없는지. 피해의식이 아니라 도움을 받았는데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게 제가 행동을 안 할 수도 있고 도움받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많을 수도 있고 도움을 하나를 받으면 갚아야 될 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인주문하니 명국에 인생신이 있다면 이것은 일주가 문화나 수양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 일주가 문화나 수양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성은 사고력이니 인성이 희용이고 일간을 생한다면 일주가 사고력이 강하고 사람이 총명하며 학문을 좋아하는 등 왜 기타 많은 정보의 상을 나타난다. 독자들이 대응점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정보상은 더 크고 전면적이다. 생이 기할 경우 생이 기하다 그러는 건 안 좋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비겁다자라든가 그 비겁태왕인데 인성이 오는 거는 반갑지 않잖아요. 내 주장이나 내 주관대로 움직여야지 되는 사람인데 지금도 많아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생각까지 막 많은 거니까 여기에 생까지 있으면 내가 더 태왕해지니까 생은 부면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면의 정보라는 건 부정적인 정보, 비우호적인 면 교생관양 이게 교생관양은 과잉보호를 받고 자라는 걸 교생관양이라고 이게 지나치게 기여하고 총애 진취에 거려 의고성, 의례성, 지지하지 않음, 출수주의가 뭐냐면 시시한 의견 따위를 내는 걸 말한대요. 나태함을 표시한다. 그러니까는 비겁태왕자가 인성이 있을 경우를 말하는 거긴 말아요. 인성의 예를 든다면 인성이 기신일 경우 명국 중 인성의 생함이 있다면 이것은
이것의 설명은 일주의 모친이나 장배들이 자신을 과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자멸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묘자멸자. 학업 방면에서 인성이 꺼린다면 일주는 인성의 생을 좋아하지 않으니 일주는 에겐 바로 독서나 학습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학습 성적이 나쁘고 문화 소질이 낮다는 것으로 나타낸다. 인성은 사고력을 대표하니 인성이 기하다면 일주는 사고하길 싫어하니 어떤 것도 생각함이 없어 하루 종일 산만하고 어떤 일 앞에서 미적거려도 상관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부면의 정보가 체현되어 나온다. 나쁜 면에 정보가 나온대요. 여명으로 정미, 병호, 무호, 기미생. 그러니까 5월의 무토네요. 화태왕의 기토. 화와 그리고 미도 솔직히 토긴 해도 화로 완전히 품고 있으니까 화태왕의 토왕이네. 근데 나갈 길이 없어요. 다 나한테 와서 멈춰버렸네. 본조는 아주 명연한 화토 양기 설상격이다. 화토 모두 용신이다. 그러니까 화토만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기 뭐야 금도 오면 안 되고 수도 오면 안 돼. 생이라는 각도에서 여러 가지 정면을 설명해 보자. 효인이 용신이고 일주를 생하니 이것의 설명은 일주는 모친의 관조와 애호를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주의 인성이 희용신이고 일주를 생하니 연주는 조상궁인데 이것을 설명은 조부모가 자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역시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실 조부모 모두 자기를 애지중지하여 통해하여 주었다. 월에 인성 희용신이 임하고 있다. 이것은 조상 부모배의 가정 조건이 좋고 자기에 대해 조음이 크며 아주 큰 양육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년의 가정 조건이 비교적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에 임한 인성이 희용하니 인주문한데 이것은 명주의 조상호 부모배가 문화 수준이 높고 서양 문제라는 것을 나타낸다. 서양 문제라는 게 뭐예요? 서양 문제. 학문을 하는 가문의 자제. 오, 서양 문제. 한문을 좀 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쓰면 되잖아. 문화 수준이 매우 높은 학문하는 가문의 자제였다. 사실 저분은 중의사로 지식인이었으며 부친은 교사였다. 극은 오행간의 힘에 대한 하나의 제약이다. 극이 희하다면 정의로운 간속, 법률, 제도, 교육, 교도, 정의적인 비평, 선의의 권유 등을 표시한다. 극이 기하다면 싸움, 타격, 배척, 왕따, 박해, 착취, 반대, 도척, 빼앗기고, 도둑맞고, 빼앗기고, 이게 도척일 겁니다, 아마. 지나치게 트집 잡거나 책망하는 게 도척이래요. 등이 표시된다. 이러한 함의는 반드시 구체적 사정과 결합하여 합리적으로 취사하여야 한다. 일주가 편약한데 극을 당하면 여기에 극은 바로 부면, 나쁜 면이죠. 이 정보가 확실하니 일주를 극하는 것은 관성으로 관성은 상급자, 소인배 등을 대표하니 이것의 설명은 일주가 상사와 불화나 의견의 대립을 나타내며 상급자가 일주를 극하니 상급자가 명주에 대한 의견이 충돌되거나 또는 일주를 압제하는 것 등이
나타나며 아울러 일생 많고 적은 소인배의 박해와 배제, 타격 등을 받는다고 해석한다. 일주가 편안하다면 관성의 극을 기뻐하니 여기서 극은 바로 정면의 심성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관성은 명예, 영예, 관리, 관직, 책임감으로 일주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과 인연이 있다. 그 밖에 모두 자기에 대한 공고는 대개 선의적이며 상사가 자기에 대한 구속 역시 정의로운 것이다. 음. 상관이 관성을 극하는 것이 관성이 희용이라면 이 상관이 관성을 타격하는 것은 관성으로 보면 위해를 조정하는 것이 되어 바로 송관하는 것이니 관성이 희용이라면 바로 실직, 명예의 손상, 좌천 등을 나타낸다. 현실 생활 중 반영은 바로 종종 어떤 사람이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당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등으로 나타난다. 상관경관이 관이 기하다면 여기에 관은 반드시 소인배이니 상관이 관성을 타격한다면 상관이 소인배를 극지하는 것이다. 특히 상관은 일주에서 나오는 것이니 아생자는 식상은 일종의 재화, 일종의 수단, 일종의 방법 등을 대표하니 이것은 일주가 지혜가 있고 변법이 있어 소인배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것은 위약은 반대로 명예와 지위를 얻는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극은 법제이고 생은 민주다. 극은 법제이고 생은 민주다. 이자는 상보상성하니 서로 보완하고 도와 일을 완성한 인류적으로 법제는 나쁘고 민주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원칙이 없는 민주와 극단적인 법제는 모두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불리하다. 어떤 사물도 모두 하나의 정도가 있으니 여기에 정도라는 것은 요구가 적절하다는 의미이며 생과 극 역시 본신은 어느 것이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것이 없으나 명국의 희기와 결합하면 그 기륭이 호학이 확실히 정해지니 관건은 명국의 희기이다. 생과 극은 오행학설의 양종의 기본관계를 구성하는 것이며 기타 형충합해 등은 모두 생과 극의 세분화한 연장선이다. 독자들이 오직 생과 극의 기본 원리 및 그 본질 내용과 관련된 의미를 파악한다면 기타 6종의 생극관계의 의미 확장은 크게 어렵지가 않다. 선생님들은 어렵지 않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